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저는 오늘도 저희 돌직구쇼 오픈 스튜디오 앞에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체포 동의안 표결이 오는 27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 특히 비명계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사퇴도 강하게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지도부에서는 부결을 장담하는 가운데 과연 장담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어떻게 될지 잠시 후 예상해보죠.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지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준 남자입니다. 민주당의 최고위원을 지냈던 김혜영 전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퇴진을 요구했습니다. 민주당에 이재명 없어도 말짱하다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민주당의 김의겸 대변인은 불체포 특권은 극악무도한 검찰에 맞서라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두 전현직 의원의 민주당 전현직 의원의 목소리의 간극이 너무나도 큽니다. 지금 현재 민주당의 간극 아닐까요?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4가지 키워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기습. 그 와중에 북한은 기습적으로 이걸 쐈습니다. 그런데 김정은이 지시하고 이거 쏠 때까지 얼마나 걸린 줄 아십니까? 동아일보 1면입니다. 김정은이 이 ICBM 미사일을 기습적으로 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일본의 F-15 전투기가 이 일본 상공에서 ICBM 미사일 탄두가 떨어지는 모습을 관측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김정은이 명령을 내리고 북한이 쏠 때까지 무려 9시간이나 걸렸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걸 기습 발사라고 볼 수 있을 것인지. 기습이라고 하면 뭔가 쏘라고 하고 바로 쏘아야 되는 게 기습이 아닐까요?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우리의 이 같은 지적에 대해서 북한의 김여정이 즉각적으로 입장을 조금 전에 냈습니다. 일종의 북한의 해명인데 해명이 참 구구절절합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고르고 골라서 쏜 거다라는 해명인 겁니다. 잠시 후에 그 해명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승부처. 인생이든 시합이든 언젠가 딱 그 승부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한겨레신문에서는 검찰 수사에도 승부처가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그게 어딜까요? 한겨레신문 8면 기사입니다. 이재명 배임 혐의, 이 배임 수사에서 고의 입증이 쟁점이다. 승부처는 428억 약정이다라는 겁니다. 대장동 1장과 이재명 당시 시장 측이 428억을 받기로 약정했다는 그걸 검찰이 수사로서 입증해내는 게 이 수사의 승부처다라고 한겨레신문은 분석했습니다. 잠시 후에 검찰 수사와 관련된 오늘도 새로운 내용 저희 김진의 돌직구쇼에서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돈잔치. 아무리 잔치 열렸다지만 은행들 이렇게 돈잔치 벌이면 안 되죠. 중앙일보입니다. 대통령이 최근에 한마디 했는데도 은행, 금융권은 올해에도 최대 400% 성과금, 5대 은행들 또 돈잔치를 벌였습니다. 명예퇴직자들한테도 수억 팡팡 꽂아주고 임단협에서 임금 3% 인상하고 복리후생비는 연 최고 758만 원 지급했습니다. 성과급 400%. 그런데 은행들의 이 같은 성과급은 다 우리 같은 국민들, 서민들 오른 금리로 이자 수익이 대부분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서민들은 높은 이자 때문에 고통받는데 그 이자를 바탕으로 은행에 다니는 분들만 이렇게 돈잔치를 벌이면 되겠냐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일각에서는 누구는 잔치 벌일 줄 모르느냐, 돈이 없어서 못 벌리지. 이런 자조적인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네 번째 키워드, 의대. 경향신문 1면 기사 함께 보시죠.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스카이 10명 중 3명이 등록을 포기했다라는 뉴스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이 같은 명문대 들어가기 힘든데 왜 포기했을까? 알고 봤더니 연쇄 이동의 끝은 의대였다는 겁니다. 인문계, 이공계, 다시 의학학계 통합수능 도입 이후 심화됐습니다. 모두가 다 의대만 바라보고 있는 것, 이거 정상 아닙니다. 너도 나도 의사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의대만 가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국가를 생각하고 나라를 생각하고 우리 군을 생각하고 안보를 생각했던 그 젊었던 대학생들의 패기는 요즘 어디 갔습니까? 지금까지 신문 읽어준 남자였습니다. 자, 오늘 함께하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자 출신의 한신대 김수경 교수, 국민의힘 비대위원 출신의 김연아 의원 나오셨습니다. 부산에서 강한 민주당 재선 의원 전재수 의원, 오늘도 법전 들고 나온 정혁진 대표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27일에 이재명 대표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에 들어갑니다. 민주당 지도부들은 부결을 외치고 있는데 민주당 내부에서는 강한 저항의 목소리도 감지됩니다. 급기야 이재명 퇴진 주장도 나왔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27일 운명의 날입니다. 후원금 쪼개기 기술이라는 주제도 오늘 올라왔습니다. 어떤 얘기일지 잠시 후 전해드리죠. 이재명 대표의 체포 동의안 표결이 27일 날 이뤄질 걸로 보입니다. 자, 체포동의 요구서가 송부됐죠. 대통령제가 걸쳐서 금주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에요. 오는 24일 본회의에 보고되고 27일에 표결할 걸로 여야가 합의를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운명이 일단 27일에 결정될 겁니다. 물론 대다수 지도부 민주당 의원들은 부결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수를 세어봐도 이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는 가능성보단 부결될 가능성이 큰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민주당 내부에서 이런 목소리가 나옵니다. 최고위원 출신의 김혜영 전 의원입니다. 이재명 퇴진. 이 대표 이미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과오가 매우 중하다. 뻔뻔한 것도 정도 있어야 한다. 굉장히 강한 날선 비판입니다. 뻔뻔함도 정도가 있다. 이재명 대표 없어도 민주당은 말살되지 않는다. 집단적 망상에 빠져 있는 것 같다라고 쓴소리를 했습니다. 김수경 교수님, 김혜영 전 최고는 예전에 이 조금 박해의 멤버예요. 소신파, 소장파 의원 중 한 명인데, 자, 지금 입장을 굉장히 세게 발표했는데 어떤 입장인 겁니까? 그렇죠. 이제 민주당이 지금 이재명 대표에게 어찌 보면 지금 볼모가 잡혀 있는 것처럼 마치 이재명 대표 개인의 비리를 민주당이 나서서 방탄해야 되는 이러한 상황을 굉장히 안타깝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민주당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지금 상황이 굉장히 고통스러울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사실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에 저질렀던 개인적인 비리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이 이걸 규정하기를 이거는 야당에 대한 탄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민주주의의 파괴다라고까지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민주당을 파괴하고 있는 게 어찌 보면은 이재명 대표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민주당이 이런 정당이 아니었잖아요. 이재명 대표 그리고 민주당에서 지금 얘기를 하기를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가 어느 정도라고 얘기를 하냐면 김대중 대통령이 예전에 민주화 투쟁을 하다가 사형 선고를 받았던 것이나 마찬가지에 지금 그런 검찰 독재가 이루어져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뻔뻔하게 보일 수 있죠. 아니, 어떻게 그걸 거기에 비교합니까? 그렇죠. 민주당이 어떤 정당입니까? 그러한 민주화 투쟁을 거쳐서 정말 정치적인 신뢰와 자산을 아주 켜켜이 쌓아온 그런 정당인데 그 자산을 지금 겨우 이재명 대표의 개인적 비리를 방탄하는 데 동급으로 이야기하고 있으니 김혜영 전 최고의 입장에서는 정말 기가 찰 노릇이고 이건 너무 뻔뻔하다. 네. 너무 화가 난다. 이제 그런 생각에서 아마 이렇게 좀 직격탄을 날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도부 일각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을 언급하긴 했습니다만 아마 대다수 민주당 의원들은
그 지도부 일각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겁니다.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옥고를 치르고 사형을 선고받았던 것과 이재명 대표의 개인 비리 혐의가 어떻게 같을 수 있습니까? 그건 삼척동자도 아니죠. 아닌 건 아닙니다. 김혜영 최고위원 잘 아시죠? 부산인데. 예, 압니다. 잘 아시죠? 압니다. 잘 아시죠? 압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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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혜영 전 최고는 왜 이렇게 세게 얘기합니까? 이재명 대표 퇴진, 이재명 없어도 민주당 말살 안 된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당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면 다들 지금 민주당의 의원들이나 또는 지지자들이 사실은 이제 그 말을 되게 조심스럽게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것은 왜 그러냐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전에 김대중 대통령의 민주화 운동을 했던 정당 민주당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도 이제 검사 출신 대통령이 말하자면 대통령 선거 기간 중에 이 검찰공화국에 대한 걱정들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볼 때는 검찰공화국의 어떤 면모가 드러나고 있고, 그 다음에 검사 여러 수십 명 동원하고 여러 수백 군데 지금 5만 군데 이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말하자면 이게 또 대통령과 그 주변에 대해서는 이제 수사가 되고 있지 않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지금 이제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 네. 어떻게 보면은 사실관계 또는 증거, 물증 이런 것이 아니고 감정적으로 이렇게 뻔뻔하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 상당히 지금 당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으로 이게 내몰릴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적어도 당에 대한 애정이 있다면 잠시 좀 한 템포 늦춰서 같은 이야기라도 좀 이게 좀 애정이 느껴지는 이런 반응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김혜영 전 최고의 글에는 애정이 안 느껴진다. 이게 너무 이게 감정적 이제 비판이거든요. 이게 뻔뻔하다, 뭐 정도가 있어야 된다 이런 건 뭐냐면 이게 상당히 이제 감정이 실려 있는 비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식의 비판은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 당 상황을 더 힘들게 만들 뿐이다. 조금 좀 절제하고 한 템포 쉬어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이렇게 비판할 여력이 있으면 지역구 관리 조금 더 하시고 내년 총선 준비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또 동료 부산 예. 선배 의원의 조언까지 들어봤습니다. 여당에서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향해 강한 비판이 나왔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주호영 원내대표입니다. 이재명 전 성남시장의 개인 비리, 인허가 부정 비리, 토착 비리를 막아주는데 왜 민주당 의원님들이 앞장서서 행동대원이 되고 홍위병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내년 총선 민심이 두렵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대표 사법처리 금지법을 만들라. 제1야당 대표 사법처리 금지법을 차라리 통과시키라. 마구잡이로 날치기법을 쏟아내는 민주당이 그건 일도 아니지 않느냐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차라리 제1야당 대표 사법처리 금지법. 어떤 잘못을 해도 야당 대표는 사법처리 안 되는 금지법을 만들라. 우회적인 비판인 셈이죠. 자, 이에 대해서 민주당 김의겸 대변인, 김의겸 의원은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불체포 특권이라는 건 극악무도한 검찰에게 맞서라고 있는 거다. 뒀다 어디 쓰냐. 이런 얘기입니다. 불체포 특권은 형사권을 악용한 정치 공작을 막기 위해 헌법이 국회의원에게 부여한 것입니다. 당사자가 포기하고 말고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극악무도한 검찰에 맞서라고 있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검사 정권에 돌격됩니까? 나팔수입니까? 국민의힘은 대통령과 정치 검찰의 행동대원이 될지, 국정을 책임지는 집권 여당이 될지 선택하길 바랍니다. 불체포 특권은 개인이 포기하고 말고 하는 게 아니다라는 김의겸 의원의 강한 주장도 들어봤습니다. 김은하 의원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 저는 김의겸 의원이 뭘 얘기해도 진정으로 들리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공허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불체포 특권을 글쎄 포기라기보다는 여기에 정면으로 맞선 사례가 사실 우리 기억 속에 있죠. 2018년에 강원랜드 채용 비리와 관련해서 권성동 전 대표가 이제 구속영장을 이제 지금 국회에 봐야 되는 그런 위기에 놓였는데
본인이 과감하게 이걸 국회로 보내기 전에 제가 자진 출두해서 소명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실제로 가서 소명을 하고 체포되지 아니하고 또 1심, 2심, 3심에서 전부 무죄 판결이 났습니다. 아, 법원 가서 그 체포영장 기각시키고 왔다. 네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재명 대표가 지금 완전히 무죄라는 거 아닙니까? 본인은 떳떳하다는 거고요. 그렇다면 불과 오래되지 않은 2018년에 이런 사례도 있는데 그리고 그때도 권성동 의원은 야당 의원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뭐 무자비한 검찰이 야당을 탄압한다라고 하면 똑같은 지금 상황입니다. 근데 저는 왜 가서 그걸 안 하시죠?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변호사 출신입니다. 법에 대해서도 무지하지 않아요. 저는 정말 저렇게 떳떳하다면 가서 얘기하시면 되는데 지금 그걸 계속 회피하고 있고 심지어는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재명 대표가 대선 후보 시절에 내놨던 공약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자기가 저렇게 한 공약을 하루아침에 싹 뒤집듯이 뒤집어 버리는지 잘 모르겠고요. 멋지게 가서 검찰의 그렇죠. 영장 기각시키고 와라. 네,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또 하나는 검찰의 그 체포 동의안에 나온 그 범죄 혐의에 대한 내용을 보면 이재명 대표의 지금 혐의는 지방자치 권력을 사유화한 시정농단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민주당이 결류된 어떤 권력형 비리가 아니라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에 했던 그 권력을 사유화한 인허가 장사를 한 시정농단이라고 하는 건데 아니 왜 민주당이 여기에 발끈해서 저렇게 집단 반발을 합니까? 뭐 거기에 숟가락 하나 얹으신 게 있는 건지 아니면 다른 데서도 그와 비슷한 걸 해서 들통이 날까 봐 그러시는 건지 저는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게 떳떳하다면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자진 출두해서 소명하십시오. 그렇게 하면은 되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과 빨리 결별하시고 혼자 개인 비리로 대응하셔야 국회가 일을 합니다. 지금 국회에 새 정부 들어서 올라와 있는 법률이 한 200여 개가 되는데 통과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안전운임제부터 시작해서 시급하다고 해서 12월에 국회 연장해서 1월, 2월 국회 열었지만 통과된 게 뭐가 있습니까? 국회 일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 빨리 혼자 이 일을 감당하셨으면 그래야 국회도 살고 민주당도 삽니다. 정익준 변호사님, 제가 좀 취재를 했는데 네. 민주당의 비명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제 이재명 대표가 최근에 한 분씩 돌아가면서 이제 만나셔서 저녁도 드시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자리에서 이제 비명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방금 김연아 의원이 얘기했던 이재명 대표에게 영장 실질심사에 가서 소명을 하고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하고 와라라는 강한 요구가 있었던 걸로 제가 지금 취재가 됐거든요. 네네. 그 말인즉슨 불체포 특권 행사하지 말고 약속한 대로 공약대로 내려놔라라는 건데 지금 김의겸 의원 얘기 들어보니까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원래 법원이 영장 실질심사할 때 전담 판사가 검찰의 공소장에 심각하게 뭐랄까요? 편협적으로 됩니까? 그래서 영장이 잘 기각이 안 됩니까? 아니면 실력 있는 변호사를 쓰면 또 당당하면 피고인이 쉽게 기각할 수 있는 겁니까? 글쎄요, 저는 영장 실질 심사에서 영장 기각시킨 적도 여러 번 있고요. 정익준 변호사가 실력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뭐 꼭 그렇다기보다 이길 만한 사건이니까 그렇게 했겠죠. 이길 만한 사건이면 가서 기각시킨다. 그럼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저 착각을 하는 게 검사가 되게 높죠. 그런데 판사들은 검사를 조금 밑으로 봐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검사 별거 아니에요? 그 재판정에 딱 가면 형사재판정에 딱 가면 예. 판사님들은 저 위에 있고요. 예. 검사는 여기 있고 변호사도 여기 있어요. 검사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형사 재판을 민사 재판하고 똑같이 생각하면 원고와 피고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검사가 그 공소를 제기하는 것을 기소라고 하는데 기소가 뭐냐면 공소를 제기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공소는 뭐냐면은 형사 재판이니까 공적인 소송이다. 그러니까 공소라고 하는 것일 뿐이지 판사님 입장에서는 검사 한번 이야기해봐. 변호인 이야기해봐. 뭐 피고인 이야기해봐. 그걸 갖다 위에서 쭉 보고 누구 말이 맞네. 판정하는 사람이 판사이기 때문에 검사가 막 아무리 뭐라고 해도 판사님들이 거기에 움찔하고 이게 검사님 말씀이니까 맞겠지.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뭐 좀 약간 그런 질문일 수도 있는데 뭐 사람 따라 다르겠지만 어쨌든 사법기관에서 판단을 하는 거고 사법 절차잖아요. 영장 청구가.
그럼 좀 이렇게 기각된 확률이 많아요? 아니면 그래 뭐 검사가 알아서 처리했겠지 하고 좀 청구되는 쪽이 많아요? 그런 경향은 없습니까? 아니 인용된 쪽이 훨씬 많죠. 왜냐하면 기각될 것 같으면 검사가 아예 영장 청구를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걸 하라고 경찰 위에 검찰을 갖다가 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경찰은 그러니까 막 손발로 수사하는 사람이고 검사는 법률적으로 한번 이렇게 스크린하라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각이 된다는 건 정말로 혐의가 없거나 허무맹랑할 때, 억울할 때 피의자 입장에서는 네네. 그럴 때 기각이 되는 거군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고, 그 다음에 김의겸 의원이 뭐 검찰공화국, 검사 독재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나라는 검사 독재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왜 일어날 수가 없냐면은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경우는 언제가 일어나느냐? 법원이 제대로 작동을 하지 못할 때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검사가 영장을 갖다가 청구하면 100% 그냥 거수기처럼 법원이 영장 발부하는 경우에나 검사 독재인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법원은 검찰이 아무리 영장 청구해도 아니다 싶으면 아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난 정권에서 또 하나 만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공수처 만들었잖아요. 공수처법 다시 한번 보시면은 예컨대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원이 고위 공직자이기 때문에 공수처의 그 수사 대상에 포함이 된단 말이에요. 공수처법에 보면은 공수처가 이거는 우리가 한 게 맞다라고 이첩을 요구하면 검찰이 아니라 검찰 할아버지라도 자기 사건을 갖다가 공수처에 이첩해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공수처도 가만히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야당에서 공수처에서 하라고 이야기하지도 않지 않습니까? 그 말은 뭐냐면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검찰에서 하는 것들이 그렇게 특별하게 나쁜 것이 아니다,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반대로 그 자인하는 것이 아닌가, 일단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공수처가 가만히 있는 걸 보면 네네. 공수처는 좀 가만히 있던데요, 본디? 그러니까 제가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뭐 전재수 의원님 계시지만 왜 야당에서는 이렇게 검찰이 극악무도하게 검찰권 남용해가지고 엉터리 수사를 갖다가 하니까 공수처에서 사건 가져가서 제대로 수사라고 촉구나 이렇게 요청도 안 하고 있는지 저는 그것도 이해가 안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영장 청구에 왜 이렇게 그 이재명 대표나 야당에서 민감해할까? 왜냐하면 그 이재명 대표는 제가 봤을 때 국회에 서기가 싫은 거예요. 검찰 조사는 비밀리에 이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비공개로. 그러니까 지난번 3번 그 이재명 대표가 검찰 수사 딱 나와가지고 밤중에 나와가지고 마치 그냥 검사들한테 큰 소리 친 것처럼 이렇게 지지자들에게 말씀을 갖다 하셨어도, 이번에 다음 주 오늘 한 오후에 이제 드디어 그 영장 관련해가지고 불체포 관련해가지고 그 국회에서 동의안이 이제 문제가 될 텐데, 그때 이제 한동훈 장관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이재명 대표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것들이 검찰 조사처럼 이렇게 비공개로 진행되는 게 아니라 정말 실시간으로 저도 볼 생각인데, 그런 식으로 모든 국민들이 딱 봤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재명 대표가 그 자리에 그 서는 것이 진짜로 싫은 것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아직 검사는 구속시킨 게 아니라 그냥 단순히 영장 청구만 한 것뿐이고, 실질적으로 구속 여부는 법원이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막 구속이 된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저는 납득이 안 가고, 그 납득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국회에 서가지고 이렇게 중계되는 것이 싫은 것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 좀 생각해 보면 이재명 대표가 정말 억울하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구속영장 청구까지 간 것 자체를 민주당에서는 이제 야당 탄압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큰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의 흐름대로 굳이 민주당 제1야당이 거기에 순응할 이유가 없다라는 인식도, 그 해석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 요지는 전재수 의원님, 그 영장실질심사에 응할 생각이 없느냐, 이건 뭐 여당이 주장하는 게 아니라 정의당도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고, 민주당 내의 비명계 의원들도 이재명 대표에게 강하게 지금 압박을 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영장실질심사에 응할 생각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하죠. 떳떳하면 나가서 받아라. 이 사실은 굉장히 강자의 논리거든요. 강자의 논리죠. 그러니까 탈탈 털어볼 테니까 나와봐라, 이 이야기하고 똑같은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칼자루 진 사람이 칼날을 잡은 사람에게나 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저희들이 이렇게 주장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게 불공정한 수사의 대상이 돼 있는 사람을 향해서 말하자면 나가서 받아라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검찰권 안의 어떤 정상적인 행사다라고 자꾸 주장을 하시는데 지금 당장 보십시오. 대통령 선거에서 이긴 사람은 아무리 많은 혐의가 있어도 그리고 혐의가 제기되더라도 또는 고소고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가 진행이 됩니까? 안 되고 있죠. 근데 대통령 선거에 진 사람은 지금 이것저것 오만 것들 지금 수사의 대상에 올려가지고 여러 수십 명의 검사와 검찰 수사관을 동원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수사가 공정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공정하지 못한 수사를 검찰권의 정상적인 행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측면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불체포 특권을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것은 상권 분립일 수 있도록 상권 분립이 가능토록 국회에 부여한 헌법적 권한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에게는 헌법 84조에 말하자면 내란의 죄, 외환의 죄가 아니면 대통령으로 계실 때는 소출을 받지 않고 사법부의 경우, 판사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탄핵이라든지 또는 금고 이상의 죄를 범하지 않고서는 판사의 신분이 보장이 됩니다. 예전에 독재 정권 때는 야당 의원 막 잡아가고 그랬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것뿐만이 아니고 더 크게는 상권 분립으로서 가능하게끔 보장하고 있는 그런 헌법적 권리입니다. 예를 들면 근데 현행범이면 그렇게 좋은 거를 왜 이재명 대표는 대선 때 계속 포기한다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국회의 역사를 보게 되면 이게 국회의 어떤 국회의원 개인에게 주어져 있는 여러 가지 특권을 내려놓는 기득권을 내려놓는 그런 역사가 이제 국회의원 역사가 쭉 이어져 왔습니다. 예를 들면 단 하루 국회의원을 하더라도 120만 원의 연금을 받는다든지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거든요. 이것들이 하나씩 없어져 나오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검찰권의 어떤 정상적인 행사라든지 또는 이게 검찰공화국으로 비판받지 않는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당연히 국회의원 개인에게 주어진 과도한 특권들은 내려놔야 되겠죠. 근데 지금 이 상황은 압도적인 어떤 검찰권한의 행사, 아주 공격적인 그리고 거친 검찰권한의 행사에 대항하는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이것은 국회의원 개인에게 상황이 주어져 있는 다르다. 특권으로 보기보다는 알겠습니다. 상권 분립이 가능케 하는 입법부를 보호하는 차원으로서 이해를 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대선 때 나같이 죄 없고 떳떳한 사람은 불체포 특권이 필요 없다. 폐지에 100% 찬성한다라고 했을 때는 의원 개개인에게 주어진 어떤 특권의 일환으로서 내려놓겠다라고 한 거고 지금은 이제 초유의 야당 탄압이고 국회에 대한 위기이기 때문에 이걸 보호하기 위한 차원으로서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로 들립니다. 이재명 대표가 직접 표 단속에 나섰다라는 보도가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일지 함께 보시죠. 최근 비명계 의원들과의 회동을 해서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검찰이 무리하게 수사를 하고 있다. 무죄를 확신한다라고 본인의 정당함을 어필했다라고 합니다. 당 지지율이 준수하다라는 주장도 했어요. 내년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도 얘기했다라고 전해집니다. 공천 걱정 마시라 이런 얘기까지 했다라고 전해집니다. 물론 경향신문 보도 내용이기 때문에 이 대표와 비명계 의원들과의 회동이기 때문에 진짜 저런 얘기를 했는지는 뭐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만 보도 내용에 따르면 공천 걱정 말라라는 이야기도 했다고 합니다. 저는 0.5선이다. 초선 선배님들 잘 모시겠다라는 굉장히 낮은 자세의 이야기도 있다고 합니다. 이 중에서 한 가지, 이재명 대표가 당 지지율이 준수하다라고 비명계 의원들에게 설득했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진짜 그런 건지 민주당의 당 지지율은 정말 준수한 건지 아니면 반대로 비상이 걸린 건지 마침 정당 지지율이 나와서 제가 저희 돌직구쇼 오픈 스튜디오 대형 미디어월에서 정당 지지율 짚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어떤 데이터를 보고 준수하다라고 얘기한 건지 저와 함께 확인하러 가시죠. 자, 이제 정당 지지율 만나러 갑니다. 이재명 대표가 비명계 의원들에게 했다라는 당 지지율은 준수하다, 공천 걱정하지 마라, 나는 무죄를 확신한다라는 내용이 전해지고 있는데 마침 엠브레인 퍼블릭, 케이스델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의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당 지지율입니다. 바로 보시죠.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 뭐 무응답도 있습니다만
국민의힘을 지지한다가 39%, 민주당을 지지한다가 26%, 정의당을 지지한다가 6% 나왔습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정당 지지율 차이가 이 정도 납니다. 지지율은 준수하다. 이재명 대표는 어떤 데이터를 보고 얘기했던 걸까요? 그래서 혹시 몰라서 추이도 준비했습니다. 이번에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추이 내용 함께 보겠습니다. 한국갤럽의 자체 조사로 실시된 정당, 양정당의 지지율 추이를 보시면요. 김건희 특검 TF를 출범했을 때가 2월 첫째 주 35대 34, 지지율이 준수했네요. 이상민 탄핵이 가결됐을 때, 이 장관 탄핵 가결됐을 때 지지율은 국민의힘 37, 민주당 31. 준수한가요? 그리고 나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이 청구됐을 때 국민의힘 37, 민주당 30. 정당 지지율이 이 정도면 준수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수영 교수님, 이 대표 생각은 더 떨어질 줄 알았는데 이 정도면 선방했다라는 걸까요? 아니면 뭐 또 다른 데이터를 본 걸까요? 아니면 앞자리가 같으니까 이 정도면 준수하다라고 느꼈던 걸까요? 뭘 보고 지금 민주당의 지지율이 준수하다라고 말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어쨌든 보여주신 이 그래프상으로 봤을 때는 전혀 준수하지가 않죠. 그리고 그 지지율이 이렇게 고전하고 있는 것, 국민의힘보다도 한참 떨어지는 이러한 상황은 뭐로 보나 지금 이재명 대표의 이 수사, 비리에 대한 수사와 이제 체포 동의안에 관련됐다라고 밖에는 보기가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비명계 의원들을 만나서 공천 걱정하지 마시라라는 얘기를 했다라는 거는 제가 볼 때는 나는 절대로 당대표에서 내려올 생각이 없다. 그리고 공천권은 내가 행사할 거다라는 거를 이제 확언한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당을 계속 위기로 몰아가고 있는 상황에서도 참 이재명 대표는 당당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민주당 측에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 이 두 가지 질문은 한 번도 대답을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질문은 이게 지금 뭐 칼자루를 쥔 강자들이 이렇게 이재명을 탈탈 털어서 체포동의안에 뭐 하지 말고 그냥 당당하게 가서 구속영장실질심사 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인지 이건 굉장히 부당하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가 지금 검찰의 소환에 응하라는 게 아니라 법원에 가자는 거잖아요. 검찰공화국이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법원에 가서 판단을 받아보자라는 얘기지 않겠습니까? 법원이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검찰이 그렇게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물증도 없이 소설만 쓴 공소장으로 만약에 구속영장을 쳤다면 법원이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제동을 걸 거예요. 이거는 말도 안 된다. 이건 정말 검찰 독재고 이건 탄압이다.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무죄를 어떻게 보면은 설득할 수 있고 국민들로부터 다시 신뢰를 확 얻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법원에 가자라는 것이지 검찰의 소환에 응하라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는 거는 강자 약자 얘기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 이제 도이치모터스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이것도 정말 제가 궁금한 게 뭐 수사에 편파적인 부분이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이미 문재인 정권 때 이 부분을 수사를 했고 그때 박범계 장관 시절에 이정수, 이성윤이라는 그런 친정부 검사들이 지검장, 고검장으로 있을 때 수사를 했었고 그때 불기소 처분을 내렸거든요. 그때 김건희 여사를 기소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였어요. 왜 안 했는가? 아무도 대답을 해주지 않거든요. 이 두 개의 질문에 대해서 저는 좀 답변을 듣고 싶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39대 26, 양당 정당 지지율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지지율 추이 여러분들 보고 계시고 최근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39대 26입니다. 13%포인트 차이입니다. 이 여론조사마다 뭐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적어도 이 여론조사에서는 글쎄요, 민주당의 지지율을 준수하다라고 표현하기는 부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성남FC 의혹과 관련하여 오늘 여러 매체에서 단독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이버가 성남시 측에 이재명 시장 측에게 후원해주는 대가로 확인 문서를 요구했습니다만 이 시장 쪽, 성남시 쪽에서 거절당했다라는 의혹이 오늘 단독 보도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네이버가 2015년 성남FC에 40억을 후원하기로 결정한 이후에 신사옥, 신축 인허가 등 이행 문서로 약속해달라고 요구를 했다라는 보도 내용입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성남시 측에서 문서화는 이재명 시장 입장에서 곤란하다라고 거절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자 네이버 측에서는 소위 성남시의 먹튀, 먹고 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쪼개서 후원하기로 분납 카드로 맞대응을 했다라는 보도 내용인데요. 오늘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2015년 6월에 10억을 우선 선지급합니다. 그리고 부지 용적률이 상향되는 방침을 확인한 후에 10억, 추가 10억, 차량 진출입로 변경 청탁이 수용되고 추가 10억, 건축 허가 등이 나서 나머지 10억, 총 40억 원을 쪼개서 지급했다라는 의혹을 한국일보는 단독 보도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 전문가인 김연아 의원님, 이게 정황을 한국일보 해석을 한 건데 이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 측은 네이버가 정상적으로 후원을 한 것이다. 그리고 네이버의 부지에 대한 인허가 등은 별개다라는 강한 반박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정황상은 쪼개기 10억씩 후원이 이루어졌고 그 10억씩이 입금될 때마다 무언가 네이버에게 유리한 것들이 나왔다라는 한국일보 해석인데. 그 건설공사 현장에서 이런 게 있습니다. 공사 대금을 한꺼번에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다 주지도 않고 마지막에 주는 것도 아니고 공사가 진행될 때마다 그 진행된 상황을 확인하고 그만큼만 돈을 줍니다. 우리가 그걸 기성금이라고 얘기해요. 왜냐? 처음에 돈 줬는데 공사 안 하고 먹튀할까 봐 그렇고 나중에 돈을 다 주자니 처음에 들어가는 돈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저쪽에서 이 사람 돈 안 주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의심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저는 그 정황이 여기에 딱 들어맞는다고 생각해요. 네이버 입장에서는 40억이 인허가에 대해서 많은 비용일 수도 있고 생각보다 싼 비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걸 돈을 냈는데 안 해주면 이걸 나중에 어떻게 확인하지? 아, 그게 먹튀입니까? 이 한국일보 기사 표현대로? 그렇죠. 한국일보의 기사의 먹튀는 성남시에 특히 이재명 시장이 해주기로 했던 것을 안 해주면 어떡할까? 돈 40억 후원금 냈는데 입 딱 다물고 있으면 자기네들은 아무것도 항변할 길이 없잖아요. 그런데 뭔가 해줄 것처럼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네이버도 신사옥을 만드는데 이 성남시에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었죠. 예. 그럼 조건은 뭐냐? 한 단계씩 공사에 기성금을 지불하듯이 들어온 것만큼 공사 진행만큼 진행된 것만큼 돈을 주고 확인하는 거죠. 오늘 한국일보 기사에 보면 이 이행각서를 남기는 게 변호사였던 이재명 시장이 뭔가 나중에 법적 문제가 될 것을 감지한 것이라고 하는 있는데요. 저도 그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공사비를 분납하면서 서로가 이행한 것을 점검했다면 이행각서를 쓰는 것과 같은 동일한 효과를 내면서 사실 서로의 그 이해를 충족하고 확인하는 과정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의혹 제기 강하게 김연아 의원이 했습니다. 전재수 의원님, 네이버. 그렇죠. 이게 언론 보도인데. 네. 그러니까 이게 문서를 남기지 않은 것을 보니까 이재명이 위법성을 알고 있었다. 그 해석이죠, 한국일보에. 그러니까 그럼 문서를 남기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확실한 위법의 물증이고. 그러니까 문서를 남기면 확실한 위법의 물증이 되는 거고 문서를 안 남긴 거 보니까 마치 위법하니까 안 남기려고 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식의 추측 보도는 저희들이 너무나 많이 겪어왔기 때문에 이연령 비연령이다. 예, 그래서 한번 보세요. 예를 들면은 변호사비 대납 사건 같은 경우 마치 김성태 회장이 해외 도망가 있다가 국내로 송환이 되면은 변호사비 대납 사건이 금방 드러나가지고 마치 어떻게 될 것처럼 이야기를 하더니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 다음에 천화동인 1호가 이재명 거다 해가지고 428억을 받기로 했다. 이래가지고 얼마나 우리가 여기서도 지금 얼마나 많이 보도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까? 근데 정작 말하자면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그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2021년 가을부터 2022년을 지나서 2023년 지금 2월 달인데 엄청나게 많은 뉴스들을 생산해내고 그것에 대해서 논평도 하고 그것에 대해서 토론도 많이 했는데 지금 아닌 게 너무 많잖아요. 어디 갔죠, 이게 전부 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런 식의 보도가 이것이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정말로 복잡하고 많은 뉴스들이 있는데 거기 하나 더 얹어가지고 세상 시끄럽게 만드는 뉴스인지 저는 잘 판단이 서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 쌍방울과 대장동 의혹과 관련된 새로운 내용이 오늘 많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제 공개합니다.
이화영 달라진 태도, 또 구속된 김만배 씨가 또 구속됐군요. 검찰의 영장이 받아들여진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영장실질심사에서 김만배 씨가 또 진 겁니다. 그런가 하면 쌍방울 의혹과 관련해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김성태 전 회장에게 갑자기 존댓말을 하기 시작했다. 존대하기 시작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앞서 김성태, 이화영 등등이 함께 얼굴을 보고 대질 조사, 대질 신문을 받았다라는 보도 내용 저희 돌직구쇼에서 상세하게 전해드렸었는데요. 그 자리에서 갑자기 이화영 전 부지사가 김성태 전 회장을 존대하기 시작했다. 그거 갖고 김성태 전 회장이 화를 냈다는데 무슨 사연일까요? 만나보시죠. 갑자기 김성태 전 회장은 이화영 전 부지사를 20년 형, 이렇게 20년 지기 형 이렇게 얘기했는데 갑자기 이화영 전 부지사가 대질신문 때 김성태 회장님의 하는 말은 김성태 쌍방울 회장님은 김 회장님은 이라는 존대를 시작했다. 그러자 김성태 전 회장이 20년 가까이 형님 동생 지낸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냐 라고 서운함, 억울함, 분노를 표현했다라고 합니다. 배신감일까요? 쌍방울 대북송금은 모르는 일이다라고 이화영 전 부지사는 일관되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대질신문 끝나자 김성태 전 회장이 정치인 정말 무섭다, 정말 무서워라고 이야기했다는 조선일보 보도 내용도 있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글쎄요, 이게 김성태 전 회장이 분노를 했다는데 어떤 기분일까요? 저희가 또 사석에서는 굉장히 또 다 친한데 갑자기 제가 이를테면 정혁진 사석에서 정혁진 변호사님께서는 어쩐 일이십니까? 이렇게 갑자기 태도를 바꾼 경우인가요? 네, 이게 아마 이화영 부지사도 좀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 존댓말을 해야 될지 반말로 해야 될지. 그런데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 김성태 회장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화영 부지사가 나오니까 더 황당한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결국은 모든 책임을 당신이 져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마치 높여주는 것 같이 하지만은 왜냐하면 김성태 전 회장의 진술입니다만 그 진술대로라면 정혁진 변호사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같이 술도 많이 먹고 밥도 많이 먹고 북한 사람도 만나서 막 으쌰으쌰도 하고 이화영 전 부지사가 야 그게 문제냐, 그게 돈이냐, 쌍방울은 대기업이야, 네가 좀 대신 내, 이런 얘기도 했다라는 게 김성태 전 회장의 주장인데 갑자기 어느 날 김 회장님 왜 이러십니까? 김성태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러면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그 돈 내는 거 좋아하는 사람 없거든요. 그래요? 그런데 100억 넘는 돈을 냈는데 그런데 지금에 와가지고 존댓말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진짜 화가 날 수밖에 없고 여기에 사정이 있어요. 어떤 사정이 있냐면은 2월 15일 날 지금 그 이화영 부지사는 작년 10월 달에 구속 기소가 됐거든요. 그래서 재판받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추가적으로 이 대북 송금 문제가 돼가지고 2월 15일 날 이것도 또 이제 피의자로 또 추가 입건돼가지고 조사를 받는 건데 아침 10시부터 이화영 부지사가 조사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5시에 사람 3명이 우르르 들어왔대요. 그게 누구냐면은 김성태 회장, 박모부 회장, 그 다음에 안부수 회장 이렇게 4명이 앉아가지고 그때 이제 대질을 갖다가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화영 부지사 입장에서는 대질한다는 말을 검찰에서 미리 이야기를 안 했는데 우르르 와가지고 다 경기도 대납 있었다, 있었다. 그런데 김성태 회장이나 이제 방부 회장 같은 경우는 같은 쌍방울 사람들이니까 그렇다고 쳐도 결정적으로 안부수 아태엽 회장이 경기도 그 돈을 쌍방울이 대납한 건 맞다 이렇게 이야기를 갖다가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마 제가 봤을 때 이제 신문 기사 나온 걸로만 보면은 이화영 부지사 그때 고래고래 막 소리도 지르고 그러다가 또 이제 김성태 회장한테 회장님 왜 그러십니까? 저희가 어떻게 압니까? 이런 식으로 말을 바꿨다라고 하니까 김성태 회장 입장에서는 정말로 황당한 거죠. 내가 형님이라고 생각하고 또 이제 또 김성태 회장 입장에서는 아무리 회장이긴 하지만 경기도의 부지사인 데다가 차기에 이제 유력한 대권 주자의 한 명의 아주 최측근인 사람이니까 얼마나 또 그 속으로 그렇게 대접을 갖다 했겠습니까? 그랬던 사람이 바싹 낮춰가지고 마치 자기가 더 높은 사람인 것처럼 반대로 이야기를 갖다 하는 걸 보니까 정말 인간에 대한 좀 그런 것까지 느끼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김성태 회장 입장에서는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고 예. 지금부터 나오는 내용들이 아마 이화영 네. 부지사나 그다음에 이제 뭐 이재명 그 대표한테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이제 우리가 그 쇼킹할 수도 있는 그런 내용들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은 이건 이제 김성태 전 회장 쪽의 어떤 입장이 좀 많이 반영된 보도고 이화영 전 부지사 입장에서는 아니 난 평소에 진짜 존경하고 있었다. 늘 회장님으로 생각하고 있었고 네가 나를 형이라고 했지만 나는 회장님 했었다. 그리고 우리가 뭐 그렇게 친한 사이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정황이 그렇지가 않다는 거래요. 왜냐하면 김성태 회장 같은 경우에는 한 살만 많아도 형님 그러고 그다음에 이화영 부지사를 안 게 2000년대 초반이었대요. 그때는 김성태 회장이 지금 같은 쌍방울 인수하기도 전이었고 예. 그때 이제 국회의원 막 됐을 때 자기보다 한 너댓 살 어린 그 사람이 뭐 그냥 좀 껄렁껄렁하고 돈 좀 있는 무슨 어떤 사채업자 같은 사람인데 그 사람을 이화영 부지사가 뭐 회장님으로 대접이나 했겠습니까? 이제 그러다가 아유 그 김성태 회장 많이 컸네 이러면서 이러고 있다가 그런 것들을 그 듣는 사람들이 김성태 회장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었을 텐데 그런데 이제 일이 이렇게 딱 터지니까 모든 그러한 책임을 나한테 전가시키려고 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제 이화영 부지사가 15일 날 일이 있고 난 다음에 16일, 17일 검찰에서 계속 나오라고 그랬거든요. 왜 나오라고 했냐면은 이화영 부지사가 어떤 일을 했냐면은 피의자 신문 조서에 서명을 안 했어요. 서명을 안 하면 그 피의자 신문 조서는 효력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이 16일에도 나와서 여기 사인하세요, 17일에도 사인하세요. 계속 나오질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검찰에서 어떻게 했겠느냐. 체포영장 그 청구해가지고 발부 받아가지고 끌어내겠다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은 22일 날 출석해서 그거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 이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갈수록 그 예. 이화영 부지사의 입지는 좁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는 63년생이고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은 68년생이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가 형이 맞습니다. 형은 맞아요. 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가 하면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형님, 저와 얘기 좀 합시다. 경기도 때문에 100억 원 날렸다. 사자대질신문 안팎에서 이렇게 얘기하자 이화영 전 부지사가 진술을 거부했다는 겁니다. 박모부 회장도 안부수 회장도 쌍방울이 경기도 대북 사업 비용을 대납했다라고 시인을 했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는 진술 거부를 했다라는 내용 저희 채널A 뉴스A가 보도를 했습니다. 형님, 저와 얘기 좀 합시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 검찰 출석 거부하다가 돌연 오는 22일 출석 의사를 밝혔습니다. 고성 오가는 대질신문에서 위협을 느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차분한 분위기에서 김성태와 1대1 대질 조사 받겠다라고도 밝혔습니다. 김성태와 1대1 대질 조사 받겠다. 안부수 뭐 또 쌍방울 다른 인사와 별개로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김성태와만 1대1 대질 조사 받겠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이건 또 왜일까요, 김연아 의원님? 저는 이 쌍방울과 관련된 이화영 전 부지사와 쌍방울과의 관계에 있어서 핵심 의사결정은 김성태 전 회장이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안부수 아태협 회장부터 시작해서 다른 사람들은 김성태 회장이 지시한 걸 그냥 따랐을 뿐이고 의사결정은 김성태 전 회장이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화수 전 부지사 입장에서는 이 사람하고의 어떤 이 의견, 입이 맞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의 진술을 자기가 어떻게 제어할 수 없다고 생각한 것 같고 당초에 대면 질의를 전혀 예상치 못하고 들어갔다가 만났는데 보아하니 김성태 전 회장하고 뭔가 의견을 맞추지 않으면 다른 것은 정리가 안 되겠다 이렇게 저는 판단한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저희가 하나 잊어버리고 있는 게 있죠. 이화영 전 부지사는 쌍방울의 사회이사로 있었고 자그마치 업무용 법카를 1억 원이나 썼습니다. 과연 그 1억 원을 줄 때 김성태 전 회장이 그냥 아무런 이유 없이 줬을까요? 저는 그거를 그렇게 순진하게 받았을 이화영 전 지사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 관계를 왜 우리가 도외시하고 이렇게 이 사람들의 관계에 있어서 단순히 부인한다고 놔둘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이 정치인들과 기업인들 간의 아후 경계령이 뜰 것 같습니다. 앞으로 형동생 하지 마라. 네, 특히 정치인들이 와서 형동생 하면 이거 절대로 믿지 말라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지금 이제 김성태 회장이
정치인들 참 무섭다라는 얘기를 했다는데 저는 정말 무서운 장면이 하나 기다려지는 게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가 전혀 죄가 없고 무죄하고 억울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에 그 말을 철떡같이 믿고 이것을 항변하고 있는 민주당의 현역 의원들과 정치인들, 나중에 이재명 대표의 혐의가 다 드러나면 그때는 어떻게 이재명 대표를 버리고 딴 말씀을 하실지, 그때는 어떤 논리를 쓰실지 기대가 되고 걱정이 됩니다. 자, 물론 이건 이제 김성태 전 회장 쪽의 입장을 좀 더 많이 반영된 보도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 입장에서는 한 번도 형도생한 적 없다라고 부인할 수도 있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대질 조사에서의 내용이 상세하게 보도가 되네요. 예, 형. 사실은 이게 김성태 회장 이 사건의 원래 본류는 뭐냐면 이 쌍방울에 수상한 자금 흐름이 있었습니다. 예. 주가 조작 등등 해서 또 기업 사냥꾼으로 알려져 있는데 수상한 자금 흐름을 FIU 금융정보분석원이 이제 포착을 한 것이죠. 포착한 것을 이제 경찰에 이첩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수사가 진행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애초에 쌍방울의 이 수상한 자금 흐름은 뭐냐면은 김성태 회장의 횡령, 배임, 주가 조작 혐의와 관련된 수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것이 이제 대북 송금으로 터지고 또 이재명 대표와 관련이 있는 거 아니냐, 지금 이쪽으로 이제 번져나가고 있는 건데, 근데 이 사건의 본류에 우리가 좀 천착을 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네. 최근에 이제 국민의힘이라든지 여러 언론에서 보도를 하기를 김성태 회장과 관련해 가지고 이전에는 조폭 출신이다, 기업 사냥꾼이다, 주가 조작꾼이다, 뭐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하다가 이제는 요즘 논조는 뭐냐면 마치 피해를 입은 정말 무서운 정치인한테 이용당하고 버림받은 이런 식으로 또 표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지금 이 여러 언론 보도들이 나오는데 도대체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 잘 모르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예. 쌍방울과 그 계열 회사에 특수부 검사 출신 7명이 사회이사라고 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도 밝혀야 되겠죠. 그러니까 성역 없는 수사가 필요하다, 이 말씀을 아울러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 검찰 수사관이 쌍방울 측에게 압수수색 정보도 또 유출을 했고 그 검사도 지금 수사관도 피해 처벌을 받았으니까 이 대목도 함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검찰의 영장 청구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제1야당 대표가 어디 도망이라도 간다냐 라는 말로 검찰의 수사를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2021년 11월 대선 후보 때 두 번째 또 구속되기 싫어서 본인이 도망갔었던 경력을 얘기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와 지금이 꼭 같지는 않겠습니다만 한번 들어보시죠. 검찰에서 영장 청구 결정할 거라고 하는데 이런 검찰 수사 방식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글쎄, 이해가 안 되네요. 제가 또 어디 도망간답니까? 공공병원 하나 만들자는데 왜 방해하냐. 그래가지고 억울해서 회의장에서 좀 목 놓아 울었는데 그게 이제 특수공무집행 방해라고 그래가지고 두 번째 구속되게 생겨 제가 도망을 갔었습니다. 물론 상황은 전혀 다릅니다. 뭐 일각에서는 그때도 도망갔으니 지금도 도망갈 수 있다라고 하지만 그건 와전시키는 이야기고, 이재명 대표 스스로가 했던 발언 두 가지입니다. 내가 어디 도망이라도 가냐 라며 본인의 떳떳함을 항변하는 지금의 이재명 대표, 그리고 과거에 도망갔었던 이재명 대표의 전력, 또한 또 다른 이재명 대표의 모습이었죠. 자서전에 이 내용이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다고 해요. 함께 보시죠. 2002년 검사 사칭 혐의로 고소된 당시 숨어야겠다는 생각에 강원도 향하던 중에 경찰의 검문 걸렸다. 준비해준 대로 동생의 인적사항을 불렀다. 이후 휴대전화 배터리를 제거했다. 2004년 성남시립 의료원 관련 특수공무집행 방해죄로 고발당하자 경찰에 붙잡히면 구속처지, 교회에 피신했다. 일종의 치해복권 구역이었다. 라고 도망쳤던 전력에 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자서전 제목은 이재명은 합니다입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지난번 출연 때 도망갔던 전력이 있었다라고 해서 제가 그 부분은 확실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도망갔던 전력이 있네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일 감옥에 가기 싫은 사람이 누구냐면요, 한번 갔다 온 사람이에요. 그 전재수 의원님 해병대 아주 힘든 데 다녀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또 해병대 들어가라고 그러면 아, 이분은 가실 분이에요, 또. 아니 저 같은 뭐 사람은 그냥 뭐 어리버리 해가지고 뭐 가라고 하면 간다 이렇게 되지만 한번 가서 그렇게 고생을 해본 사람은 가기가 무지무지하게 더 싫은 거거든요. 싫죠. 아예 그렇기 감옥 때문에 가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속된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난 또 감옥 가는 거 너무너무 싫다 해가지고 사실은 피신을 갖다가 하셨던 것 같은데, 그런데 이번에는 사실은 도망 당연히 안 가시겠죠. 왜냐하면 갈 수도 없고 그때는 뭐 그냥 이름 없는 변호사 중에 하나였으니까 도망가도 잡히지가 않을 텐데, 지금은 이재명 대표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도망의 우려는 전혀 없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증거 인멸이 아니라 증거 인멸의 우려는 굉장히 제가 봤을 때 상당히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도망갈 염려가 없기 때문에 내가 구속영장이 발부가 안 된다? 그거는 사실은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다음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렇게 막 검사 독재 막 이렇게 그 말씀을 갖다가 하시는데, 검사를 사칭한 적이 있는 분이 이렇게 검사 독재라는 말씀하시는 게 제가 봤을 땐 조금 납득이 되지 않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에이, 또 예전에는 또 뭐 사칭할 수 있죠. 그래 처벌 받았으니까, 그렇죠? 아니 그래도 어쨌든 안 된다. 예, 제가 봤을 땐 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측면이 있다. 저는 예. 생각이 듭니다. 자, 또 구속되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 근데 또 구속된 분이 있어요. 김만배 씨가 또 구속됐습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김만배 씨는. 재구속. 하루 만에 소환됐어요. 법원, 증거인멸 도망 우려 있다. 또 법원에서 재구속시켰어요. 검찰이 어제 김만배 씨를 소환했습니다. 천화동인 1호 428억 원 약정 의혹, 50억 클럽 두 가지 결로 집중 추궁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청구서에 이런 내용도 독특합니다. 김만배는 대장동 민간업자 중에 피의자 이재명 대표와 가장 밀접하게 유착돼 있다라는 검찰의 시각도 영장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향한 구속영장입니다. 이건 허위 진술로 일관하며 실체적 진실을 은폐 시도했다. 김만배 씨에 대해서 검찰은 이렇게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에도 기소를 하기도 했습니다. 대장동 일당들과 가장 유착돼 있다, 밀접하게. 검찰은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구속된 김만배 씨, 영장 실질 심사 때 본인의 이 같은 운명을 직감했던 걸까요? 그때 당시 영상 만나보시죠. 김만배 씨, 양심 선언하세요. 양심 선언. 50억 클럽을 로비 목적으로 은닉하신 거예요? 검찰 주장 중에 무리하다 생각되는 거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시죠. 재구속되고 검찰의 구속영장 중에 일부 내용도 오늘 보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검찰의 회유 시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두고도 공방이 있습니다. 정진상 전 실장 측이 입장문을 냈어요. 지난 2일 소환조사 당시 검사가 본인을 위해서 뭐가 좋은지 생각해야 한다라고 했다. 변호인이 화장실 간 사이 변호사 믿지 마라. 강력범들과 같이 방 쓰는 거 괜찮냐? 라며 회유와 협박을 했다. 라고도 주장했습니다. 중앙지검도 입장 냈어요. 검사가 회유 협박한 사실 전혀 없다. 정상적 절차에 악의적인 프레임으로 일관해 유감이다. 라고 입장을 냈습니다. 정진상 전 실장 입장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피디님? 요건데, 자, 본인을 위해 뭐가 좋은지 생각하셔야 합니다. 요 말하고 변호사가 화장실 간 사이에 변호사 믿지 마라. 강력범과 같이 방 써도 괜찮냐. 김성현 교수님, 앞부분은 본인을 위해서 뭐가 좋은지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건 사실 뭐 그렇게 막 센 뭐 회유 협박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일종의 덕담일 수 있잖아요. 충고일 수 있잖아요. 본인을 위해서 뭐가 좋은지 생각하십시오. 근데 그 뒷부분은 강력범들이랑 같이 방 써야 될 텐데 이렇게 얘기하면 이건 약간 협박일 수 있어요. 뭐 그럴 수는 있습니다. 반대로 그 정성호 의원이 정진상 전 실장 찾아가서 알리바이를 생각해라. 다음 대통령은 이재명이다. 이것도 회유일 수 있듯이 이 대목도 검찰의 협박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지금 정진상 씨가 중간에서 아주 피곤한 상황인 거죠. 이쪽에서 찾아와서
또 뭐 이짝 저짝에서 다 회비 협박을 한다. 서로 계속 이게 더 유리하다, 저게 더 유리하다, 또 잘 생각해라, 너의 미래 생각해라 이렇게 하기 아주 머리가 복잡할 것 같은데요. 지금 정진상 씨, 뭐 김용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진상 씨의 변호인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민주당 측 인사들이 많아요. 민주당에 당적을 두고 민주당 뭐 법률 자문을 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과연 정진상 개인의 어떤 신변만을 보호해 줄 것인가, 아니면 민주당의 이익을 대변하는 쪽으로 정진상의 변호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잘 생각해보라라는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이 비슷한 예가 뭐가 있었냐면 유동규 씨 같은 경우에도 유동규 씨의 당초 변호인들이 민주당 쪽 사람이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나중에는 유동규 씨가 변호사 없이 조사받겠다고 한 적도 있었고요. 그 변호사들을 해임한 적도 있었거든요. 왜냐? 정말 이 변호인들이 나를 변호해 주는 건지, 아니면 민주당 혹은 넓게는 이재명 대표의 이익을 대변해서 나를 어떻게 보면 좀 조종하는 건지에 대한 확신이 안 서기 때문에 해임한 일이 있었거든요. 아마 이번도 마찬가지로 검찰 측에서 잘 생각하라고 한 거는, 과연 변호인들이 정말 당신만을 위해서, 정신상 당신만을 위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뛰고 있는 걸까? 잘 생각해보라는 차원에서 얘기하지 않았을까? 그런 사실이 있는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검찰 측에서는 또 뭐 그런 일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지만, 만약에 그런 얘기가 있었다면 잘 생각해보라는 얘기를 넌지시 전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정진상 실장이 뭐 검찰이 하지도 않은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지는 않을 것 같고, 아마 이제 저런 비슷한 발언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김은하 의원님, 정성호 의원이 와서 한 얘기, 검찰이 변호사 싹 화장실 갔을 때 변호사가 믿지 마라. 강력범들이 얼마나 무서운데 같이 방 쓰는 거, 아유 고생스럽다. 본인에게 좋은 일이 어떤 건지 생각하십시오. 라고 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정성호 의원은 와서 잘 생각해라. 알리바이를 생각해라. 다음 대통령 이재명이다. 정진상 실장 입장에서 어떤 게 더 무서운 얘기인가요? 양쪽에서 지금 왔는데 양쪽에서 왔어요. 와서 비슷하게 미래를 걱정해주고 갔잖아요. 정성호 의원도 미래를 걱정해서 위로하러 간 거고, 검사도 정사정의 절차로서 걱정해서 한 얘기일 텐데. 근데 정진상의 입장에서 보면 검찰은 본인에게 원래 적대적이랄 거고 생각할 겁니다. 근데 저는 정성호 의원의 면회가 정말 무서웠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한때는 동지라고 생각했고, 비록 정성호 의원이 저들은 심부름꾼이고 부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저는 이 많은 일들을 같이 해낼 때 사실은 굉장한 서로의 노력과 협력, 또 우애 같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런 정치적인 여러 가지 스토리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와서 아직 대통령 임기가 시작한 지 1년밖에 안 됐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가 이제 본격화됐는데 와서 마음 흔들리지 마라. 다음 대통령은 이재명이다. 라는 게 정말 진실된 얘기로 들렸을까? 아니면 무언의 압력으로 들렸을까라고 하는 것은 저 둘만이 알겠죠. 네, 그리고 저는 정성호 의원이 옆에 참관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애둘러서 얘기한 끝에 저렇게까지 얘기했다는 것은 여러 가지 정황적인 측면이나 아니면 정진상의 눈빛에서 많이 흔들리는 것을 봤을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김만배 씨도 다시 재구속된 거에는 저는 지금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지금 밖에 나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정성호 의원이 사실은 여러 가지 접촉으로 만나서 얘기를 했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 추측입니다. 이건 추측이고. 제 추측인데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냐면 지금 여러 가지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로 옮겨오고 있는 이런 압박에 대해서 지금 전방위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그 일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제 정성호 의원이 김만배 씨와 아는지도 잘 모르겠고 만났을 것이다라는 건 이제 김연아 의원님 어떤 개인적인 추측이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정성호 의원이 하는 말이 정진상 실장은 더 무서웠을 것이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재수 의원님은요? 본인이 아니면 모르겠죠. 본인 아니면 모르죠. 뭐 본인이 가장 잘 알 거고, 어떻든 정진상 실장 입장에서는 뭐 지금 힘들고 어려운 처지인 것은 분명한 것이고, 누가 와서 뭐 무슨 말씀을 하신들 크게 뭐 위로가 되겠습니까? 위로 안 된다. 뭐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처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보도들이 나오는데 결국은 저는 법정에서 유무죄 치열하게 다투질 것이라고 보고, 뭐 여러 가지 보도들이 나오는데 그 보도마다에 뭐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울 정도로 너무나 많은 보도들이 쏟아지고 있어서
좀 이제 혼란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혼란스럽다. 전재수 의원의 발언이었습니다. 자,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오늘 사실 조간신문들의 일면을 도배하고 있는 뉴스이기도 합니다. 북한의 김정은이 ICBM을 쏘라 기습적으로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기습 명령이 떨어지고 ICBM 미사일이 실제로 발사됐습니다. 그런데 9시간이나 걸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함께 보시죠. 기습명령, 죽음의 백조 출격. 이에 대한 대응으로 B-1B 전략 폭격기를 한미는 띄웠습니다. F-35 전투기도 함께 띄웠습니다. 일단 김정은이 기습명령을 언제 내렸고 미사일은 언제 발사됐는지 정확하게 한번 보시죠. 그제 오전 8시 김정은이 ICBM 발사 명령을 내렸답니다. 오전에 내렸겠죠. 이렇게 8시에. 그리고 실제로 미사일이 발사된 건 9시간 22분 뒤에 발사가 됐습니다. 9시간 반이 걸렸어요. 조선중앙통신, 사전 계획 없이 불시에 쐈다. 이번 훈련의 초점은 기습 타격이다라고 논평을 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동해상으로 2발 또 쐈습니다. 북한 조선중앙TV 한 장면 보시죠. 훈련은 사전 계획 없이 2월 18일 새벽에 내려진 비상화력 전투대기 지시와 이날 오전 8시에 하달된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연장 명령서에 의하여 불의에 조직됐습니다. 미사일은 최대 정점 고도 5,768.5km까지 상승하여 거리 989km를 4,015초간 비행하여 조선동해 공해상의 목표 수역을 정확히 타격했으며 강평에서 우를 맞았습니다. ICBM 미사일을 김정은이 기습적으로 쏘라라고 명령을 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발사가 됐고요. 그 ICBM 미사일의 탄두로 추정되는 물질이 낙하하는 장면을 일본이 포착을 했습니다. 자, 지금 섬광을 내면서 탄두가 추락하는, 낙하하는 장면을 일본의 전투기가 출격을 해서 포착을 한 겁니다. 일본 방위성이 공개한 화면입니다. 잘 모르고 보면 예쁩니다. 그런데 실체는 상당히 끔찍합니다. ICBM 미사일의 탄두가 일본에서 목격이 실제로 되기도 했습니다. 화성 15형으로 추정되는 ICBM 미사일을 김정은의 명령에 따라 쏜 겁니다.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출신의 김수경 교수님, 북한 전문가이시기도 한데 기습발사, 기습작전이라고 하기에는 거의 10시간이나 걸렸는데 너무 오래 걸렸는데요. 기습입니까? 기습이면 쏴라, 예, 빵! 이게 기습 아닙니까? 좀 늦긴 하죠. 늦긴 한데 그래도 이제 ICBM에 대해서 기습 발사를 명령한 건 처음이기 때문에 그동안은 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기습을 강조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대해서 기습 발사를 명령한 거는 처음이라서 어쨌든 좀 우리가 주목해서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그럼 들고. 9시간 넘게 걸린 이유는 뭐라고 분석되고 있습니까? 어쨌든 이게 고체 연료는 아니거든요. 액체 연료이기 때문에 액체 연료를 주입하는 시간도 걸릴 것이고 뭐 여러 가지 처음 있는 일이라서 시간이 좀 오래 걸렸는데 아마 이것도 반복하게 되면 점점 줄어들 테고 또 얼마 전에 건군절 열병식에 이제 고체 연료로 추정되는 ICBM이 나왔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앞으로 고체 연료를 사용하는 어떤 ICBM을 시험 발사할 경우에는 훨씬 그 시간이 짧아질 수 있어서 어떻게 보면 북한으로서는 굉장히 그 회심의 카드, 위력적이지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조치가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이제 북한에서 미사일 총국이라는 것을 신설을 했잖아요. 미사일 총국을 신설했다. 네, 미사일 총국을 신설해서 어쨌든 이런 식의 위협과 도발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한미 확장 억제 훈련도 앞두고 있고 또 연합 훈련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북한이 좀 도발을 하고 우리를 긴장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반대한다라는 입장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러한 지금 도발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예, 원래 국방부 출입기자 출신으로 좀 첨언을 하자면 액체 연료를 주입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액체 연료를 주입하는 동안 한미 정보 당국이 다 관측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북한에서는 기습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혀 기습적이지 못한 측면도 있습니다. 김여정이 조금 전에 추가적으로 입장을 냈습니다. 우리 분석,
우리 쪽의 언론 보도를 김여정이 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요거 말고요. 조금 전에 나온 내용인데요. 이 기회에 한 가지를 공개한다면 당일 발령된 발사 관련 명령서에서는 오전 중 발사장 주변을 철저히 봉쇄하고 인원과 장비들을 대피시키며 안전 대책을 강구하느라 시간이 걸렸다라고 김여정이 해명 아닌 해명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막말 담아도 내놨습니다. 삐칠 때 안 삐칠 때 못 가리면 화를 자초할 것이다. 참견하지 마라 뭐 이겁니다. 남조선 상대할 의향 없다라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김여정의 논평치고는 그렇게 세진 않네요. 하도 센 걸 많이 해서 이런 논평도 냈다라고 하고요. 김주애가 또 공개됐습니다. 그런데 체육 경기를 아빠랑 관람을 했는데 가장 앞자리에 김정은 바로 옆자리에 김주애가 또 앉았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이렇게. 그리고 김여정은 저 뒤에 있습니다. 뭐 일각에서는 4대 셋에 김주애를 확정됐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보도도 제가 봤습니다만 뭐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당연히 백두혈통의 자녀들이 앞자리에 앉고 동생인 김여정은 좀 이렇게 한 발 물러서서 가는 게 그게 김여정의 위치 아니겠습니까? 김수현 교수님. 그렇죠. 뭐 이 구도를 보고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김여정이 완전히 이제 그 권력 구도에서 물러나고 지금 김주애가 세습하는 것으로 확정짓는 그런 모양새다라는 이제 분석들을 많이 내놓고 있는데요. 사실 또 어떻게 보면은 지금 김주애라는 아주 어린 여자아이의 경우에 굉장히 뭐 좀 희한한 장면이긴 하지만 뭐 대형 ICBM 앞에서 아빠와 손을 잡고 다정하게 부녀 관계를 보여주는 이러한 좀 기괴한 장면이긴 하지만 어쨌든 굉장히 사랑스럽고 귀여운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또 일각에서는 뭔가 세습의 어떤 대물림을 받을 영도자가 될 사람으로서의 모양새는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김주애에게 정말 세습을 할 모양새라면 훨씬 더 절제되고 절도 있는 모습을 보일 텐데 저렇게 아빠랑 다정하게 손잡고 아빠 얼굴에 손 만지고 이런 모습으로 그리진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김주애가 확정적으로 김정은으로부터 후계 구도를 물려받을 것이라는 해석도 좀 너무 지나칠 수 있다라는 분석도 일각에서는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자 그래서 한미는 이 대응 성격으로 죽음의 백주라 불리는 랜서 B-1B 전략 폭격기를 띄웠습니다. 이게 정말 무서운 겁니다. 북한 입장에선. 북한 도발 다음 날 한반도 상공에서 한미연합 대응이 미국의 전략 폭격기 B-1B 폭격기를 출격시켰습니다. 괌에서 한반도를 2시간 만에 주파합니다. 이런 게 기습이죠. 폭탄은 60톤까지 탑재가 가능하고요. 죽음의 백주라고 불리며 김정은이 두려워하는 무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김정은이 두려워하는 F-35 스텔스기도 함께 옆에서 편대 비행을 했습니다. 김정은 입장에서는 상당히 위협적인 한미 전략의 전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이슈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네 번째 얘기입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선관위 경고도 나왔고 더 거칠어진 설전. 안철수, 김기현 두 후보 간의 설전 공방이 치열한데 이번에는 김기현 후보의 땅 투기 의혹을 두고 안철수 의원의 공세가 매우 거셉니다. 들어보시죠. 얼마나 끈질기고 어떤 수법을 쓰는지 제가 제일 잘 압니다. 여기에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물어뜯어서 내년 총선에서 우리가 이기기가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다. 그것을 막기 위해서 제대로 된 해명을 하시라. 아니면 말고식의 민주당 DNA를 계속 가지고 계시면 참 곤란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단일화했다고 해가지고 과거의 모든 행적들이 지우기로 지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명쾌하게 우리 당원들에게 설명하는 것이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투기 의혹을 안철수 의원이 세게 들고 나왔는데 김은하 의원님 어떤 겁니까?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좀 이상하다는 거를 좀 발견을 했는데요. 이게 원래 당초 KTX 노선이 이제 약간 김기현 후보가 갖고 있는 땅 쪽으로 이렇게 지나간다는 겁니다. 근데 보통 철도가 지나가면요. 땅이 쓸모 없어져요. 고속열차이기 때문에 소음 나오고요. 또 여기는 맹지예요, 맹지. 이게 누가 어떤 걸로 뭐 다른 걸로 개발을 하거나 도로를 놓기 전까지는 그냥 철도가 지나가는 땅일 뿐입니다. 그것도 김기현 후보가 갖고 있는 땅의 끄트머리에 지나가는데 뭐 여기 세워진 것도 아니고 주변에 개발 계획이 발표된 것도 아닌데 이걸 의도적으로 노선을 바꿨다라고 보기에는 저는 좀 충분한 논거가 없다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농지에 대한 가격이 1,800배나 올랐다고 하는 것에 대한 가치산성의 문제입니다. 이건 절대로 정확하지 않습니다. 농지는 공시되지도 않고 표준지를 통해서 유추하는 가격일 뿐이고 주변에서 그냥 예측하는 가격일 뿐입니다. 도대체 뭘 근거로 1,800배가 올랐다고 하는지 잘 모르겠고요. 부동산 가격 오른 것은 전적으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부동산 정책 실패의 결과이지 노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좀 이거는 방향도 좀 틀리고 지적도 별로 그렇게 논리 정연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준석 전 대표도 이번에는 김기현 후보의 입장을 두둔하는 듯한 메시지를 올렸다고요. 함께 보시죠. 지금 안철수, 김기현 두 분 간의 땅 투기다 아니다 공방이 거센데 이 가운데 이준석 전 대표는 토지 구매 시기는 1998년, 정계 입문 시기는 2004년으로 큰 차이가 있다. 정치 행정을 통한 수익 의도로 보기는 근거가 부족하다. 투기 아니다. 투자현이다. 뭐 이렇게 땅 투기 의혹에 투기까지는 아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또 이런 입장을 냈군요. 이건 그만큼 안철수, 김기현, 안철수 두 후보 간의 경쟁이 치열하고 설전이 치열해졌다라는 의미이기도 한데 이번엔 그러자 김기현 후보 쪽에서 안철수 후보를 비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또다시 국민의힘을 탄핵의 강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자랑하는 국민의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외에 한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자, 그러자 또 탄핵 얘기가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김연아 의원님, 지금 김기현, 윤희석 대변인이 하고 있는 얘기는 어떤 거예요? 글쎄요, 좀 당에 자꾸만 내부 분열 에너지를 더 내뿜고 있는 안철수 후보에 대한 일종의 비판인 것 같은데요. 안철수 후보는 이제 이 김기현 대표의 땅 투기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 민주당이 얼마나 집요하게 물고 늘어질지를 본인은 더 잘 안다, 제일 잘 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어떻게 했나요?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돼서 모든 연기를 피워놓고 본 당의 의원들은 아무도 사퇴한 사람 없습니다. 오히려 국민의힘의 윤희숙 의원만 당당함을 외치면서 의원직을 그만뒀는데요. 아니 이런 걸 잘 알아서 이렇게 허무맹랑하고 연기만 피는 걸 잘 알아서 김기현 후보에게 부동산 투기 의혹을 자기가 규명하라고 얘기를 한다. 이거는 김기현 후보 측에서 얘기하는 민주당 DNA라고 하는 것에서 저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얘기하죠. 이런 네거티브 말고 본인이 당대표가 되면 어떤 당의 개혁을 할지, 내년 총선을 위해서 무엇을 할지에 대한 비전을 발표해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전히 이것이 끝나지 않고 계속 네거티브로 빠지는 것. 글쎄 누구의 잘못인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투기 문제와 관련해서는 황교안 대표가 쏘아올린 공에 안철수 대표가 심한 토스와 스트라이크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가 하면 안철수 후보 쪽 입장에서는 김기현 후보가 국민의힘의 일원인데 정체성을 갖고 뒤흔들려 한다라는 불만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DNA라는 표현 자체도 안철수의 정체성이 의심된다라는 취지일 텐데 김기현 후보 쪽의 이 같은 비판에 대해서 이준석계로 분류되는 김용태 최고위원 후보는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단일화를 안철수 후보와 성사시켰다 자부하며 기세등등하는 장제원 의원의 꼴은 뭐가 되냐. 민주당 DNA인 사람, 정체성 검증도 안 하고 장 의원이 그럼 윤석열 대통령 당시 후보와 단일화를 성사시켰다는 거냐라는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DNA 논란인데요. 소위 안 후보가 민주당 DNA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공세에 대해서 이준석계는 그러면 왜 단일화했냐라는 건데 이 선거 때마다 DNA 논쟁이 나와서 그런데 이건 유전자 검사로 안 나옵니까? 글쎄요, 저는 정치인들은 DNA가 좀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나 그 생각은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당 대표가 대단한 자리죠. 그다음에 이제 의전 서열, 우리나라 국가 의전 서열이 6등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주 그 대단한 자리이긴 한데 그런데 이런 자리를 놓고 그렇게까지 서로 비방할 정도로 이렇게 하는 모습이 제 눈에는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이제 안철수 의원이 뭐 여기저기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뭐 약간 이해가 되지 않은 그런 정치 행보를 보이신 것도 사실인데 아무리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공은 공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공까지 부정하면서까지 이렇게 예. 선거 운동을 하는 것이 그 일반 국민들 눈에는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고 어쨌든 적어도 내년 총선을 준비하는 여당 대표 정도 된다라고 하면 과거에 뭐 네가 어떻게 했니, 과거에 내가 어떻게 했니 이런 것보다는 미래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는 사람이 여당 대표가 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예, 당내에서 전재수 의원님, 국민의힘 당내에서 이 대선 승리, 신승이잖아요. 0.7% 차이 포인트. 신승인데 안철수의 공이 있냐 없냐를 두고 논란이에요. 진영에 따라서 단일화의 효과가 있냐 없냐를 두고도 논란이 많은데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 전재수 의원님께서 보시기에는 안철수 의원과의 단일화가 윤석열 대통령 국민의힘에게 효과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뭐 일종의 뭐 패인 분석일 수도 있겠고요. 담은 한 표라도 도움이 됐겠죠. 도움이 있을 것이다. 공은 있을 것이다. 예, 담은 한 표라도 아마 도움은 분명히 있었을 거고 지금 이제 벌어지고 있는 안철수 대표와 관련된 여러 가지 논란들은 어떻게 보면은 정치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과거가 차곡차곡 쌓이거든요. 발언도 쌓이게 되고 어떤 것은 정치적 자산이 돼서 유용하게 쓰이는가 하면 어떤 것은 새로운 정치적 모색을 할 때마다 발목을 잡는 경우가 있죠. 지금 이제 안철수 후보와 관련해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논란들은 사실은 안철수 후보가 그동안 이제 자전 탈당, 뭐 또 입당, 또 창당 이런 과정을 이제 그동안 이제 과거에 걸어왔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가 스스로 자초한 과거의 일 때문에 지금 이제 비판을 받는 측면들이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결국은 이제 안철수 후보가 이제 그동안 걸어왔던 정치적 길 이것이 스스로를 올가매는 그런 이제 발목을 잡고 있는 그런 형국으로 보여지고요. 아까 이제 참고로 한 말씀만 좀 드리자면 김기현 후보 울산역 KTX 말씀을 이제 하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땅값이 올랐다는 겁니다. 김기현 후보의 땅값이 오른 것까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이야기할 필요는 없겠죠. KTX 노선이 변경이 됨으로 인해서 땅값이 1,800배인지는 몰라도 담은 1,800배가 아니고 18배, 180배라도 이것은 해명을 하고 넘어가야 되는 문제이겠죠. 김기현 후보가 추후에 당대표가 되더라도 계속해서 문제의 소지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전당대회를 거치면서 이 부분은 명쾌하게 소명하고 또 해명하고 넘어가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열기가 너무 과열되자 당 선관위원장이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한마디 했는데요. 들어보시죠. 전당대회에 출마한 모든 후보자는 근거 없는 비방과 무분별한 의혹 제기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정히 촉구합니다. 직접적인 제재를 가할 것을 엄석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천하람 후보는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윤핵관들이 쌓아놓은 성벽과 기득권이 아무리 높고 두꺼워 보여도 저 천하람이가 무너뜨릴 것입니다. 김기현, 안철수, 황교안 이 세 분이 경쟁 상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2021 시즌 이준석을 뛰어넘고 싶습니다. 대구 정치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전당대회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열흘 뒤에 한번 대구 정치권을 천지개벽시켜 보이겠습니다. 김연아 의원님, 이준석을 뛰어넘겠다라고 천하람 후보는 강력하게 얘기했습니다. 소위 그때 이준석 돌풍 그 이상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또 바로 옆에 이준석 대표가 있네요. 글쎄요, 참 아이러니하기도 하고 그러나 분명한 건 지금 국민의힘에 민주당에서는 볼 수 없는 변화의 바람이 분명 일고 있는 것은 저는 사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굉장히 전당대회가 경쟁이 과열됨에도 불구하고 젊은 청년들이 많이 또 나와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근데 천하람 후보가 얘기한 것처럼 저는 천하람 후보는 이준석 대표의 어떤 그런 따뜻한 배경에서 계속 정치를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결국 이준석 대표를 뛰어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준석 대표의 지원을 좀 벗어나서 본인이 더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는 모습을 보여줘야 이 전당대회 결과와 관계없이 정치인 천하람으로서 새롭게 좀 조명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오늘 4가지 큰 주제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들은 60초 광고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월요일 아침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들은 내일 아침 8시 50분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 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